한국은행의 빅스텝 단행으로 기준금리 3% 시대를 맞이하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이상 고소득 가구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 여파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이자 부담이 생각하기에는 네. 저소득층이 좀 부담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소득이나 상환 능력에 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 그러니까 이제 고신용자 위주로 커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거든요. 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부채를 못 갚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고위험군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자 부담 그 자체가 가중된다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0.5%포인트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분석을 해보면 이자 부담이 12조 원 정도 늘어난다라고 판단되는데 이게 좀 가늠이 안 되시죠? 그것을 1인당 부담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0.5%포인트 인상했을 때 1인당 부담액이 32만 7천 원가량 됩니다. 연. 이것을 특히나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8번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2.5% 정도 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럼 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된 그것에 따른 이자 상환금 부담액이 얼마나 커지냐. 163만 5천 원 정도 커집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평균에 해당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고소득층일수록 전체 가계부채 규모가 크거든요.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부채의 질은 안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자 상환 부담이 특히 고소득층에게 더 집중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기준을 했을 때 네. 0.5%라고 그러면 한 달에 한 4, 5만 원 네.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그렇게 개념인 이자 거죠? 상환 부담을 쭉 나열해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 가교 신용 데이터로 봤을 때 예. 2,000조가 조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1,900조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1인당 부담액을 가지고 환산해 보면 그런 정도의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자가 그렇게 올라가는 만큼 말 그대로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데 지금까지 금리 인상이 있었고 기준금리가 결국은 시중금리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이자 상환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자 그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타이틀이 이제 금리 인상 시대 비투 그림자 중산층 고신용자부터 덮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네. 당장의 금융기관 연체율 상승 등에 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가 돼 있고 또 네. 이런 고신용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투 그림자가 짙어지게 되면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 어떤 경제 부실의 뇌관이 되지 않겠냐? 예. 뭐 그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어떨까요? 네. 앞서 첫 번째 주셨던 질문 너무 적절하신데요. 기본적으로 고소득층에게 부담을 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소비 지출 여력이 축소되죠. 그렇죠. 이자 상환 부담 때문에 소득의 절대적인 비중을 이자 상환하는 데 써야 되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겠죠.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는 금융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으나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예. 이자 부담이 가중돼서 경기 침체로 연결되는 그 고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두 번째 질문은 너무 적절하신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금융부실로 연결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면 좀 어려운 표현인데 고위험 가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고위험 가구를 정의 내릴 때 이 두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는 다중채무자여야 돼요. 빚의 종류가 3개 이상일 때 다중채무자.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층이거나 하위 30% 혹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등급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고위험군 가구 수가 38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계부채 중에 약 70조 원, 69조 이상의 가계신용이 결과적으로는 금융권 입장에서 거의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금융부실로 연결될 수 있고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금융부실이나 금융불안이나 그밖에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악영향의 정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좀 심각할 수 있을까요? 그게? 많은 분들은 가계부채 뭐 2,000조 원 이게 부실이 있으니까 위험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 비중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2,000조 중에 70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금융부실로 연결될 만큼은 아니다라고 비율은 생각을 합니다. 크지 않다, 그 비율이. 그렇죠. 그러나 이들만큼은 굉장히 어려운 이 가계부채의 연결고리, 이걸 좀 어려운 편으로 스파이럴이라고 하는데요. 스파이럴. 소용돌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계부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부채에 의존하고 더 많은 이자 부담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그런 고리에 놓여져 있는 계층들이 삶의 질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 블루처럼 뭐 이코노믹 블루라고 해야 되는지 아무튼 뭐 이런 상황들이 뭐 돈을 갚고 안 갚고를 떠나서 네. 그 상황들이 주는 어떤 이 불안 심리, 네. 공포 심리가 참 좋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준이 내일 또 중요한 걸 발표합니다. 네.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네. 예전 같으면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우리랑 뭔 상관이 있어 이럴 수 있는데 네, 이제는 그렇습니다.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없지 어떤 않습니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정확히는 이제 미국 농무부에서 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를 합니다. 그 CPI라고 하죠. 그 CPI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이유는 CPI 결과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그거보다 CPI 결과치가 높다. 맞아요. 높을 경우 그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되겠네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그게 결과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을 하방 압력을 주는 맞아요. 그런 과정이니까 당연히 그 다음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안 좋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결고리가 되다 보니까 그토록 우리가 미국 물가에 관심이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심지어 미국 물가보다도 미국 물가 상승률 그 예상치, 시장의 예상치 그리고 실적치를 비교할 줄 알고 예상치보다도 높으면 충격, 예상치보다도 낮으면 위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또 더군다나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보는 게 근원 물가까지 봅니다. 근원 미국 물가. 근원 물가 상승. 어렵습니다. 예. 이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히는 건지, 이 물가 상승률은 나름 잡히는 것 같은데 근원 물가 상승률로 보면 안 잡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면 금리 인상 더 단행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장 판단과 나의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미국 CPI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 재테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걸 텐데 그렇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게 있죠. 그 헷갈려 하시는 게 아니 분명히 지난번보다 오르지 않았는데 네. 떨어졌는데 왜 이게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연준에서 금리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이제 네. 이게 예상치보다 좀 높아야 이러니까 우리 계속 올려야 되는 명분이 될 수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최근 물가 상승률 흐름이 9.1% 7월, 그리고 8.5%로 하락합니다. 그리고 8.6%예요. 근데 이 8.6% 지난달 물가 상승률 발표할 때도 예. 8.5 정도, 8.3에서 5 정도가 시장 예상치였어요. 그랬는데 근데 예상치를 뛰어넘으니까 그 다음날 주가가 무너졌던 거예요. 그랬죠. 마찬가지 8.6을 기록하고 이번에 시장 예상치는 8.1입니다. 근데 8.1%인데 이걸 상회한다. 8.2라든가 8.3 나오면 그렇죠. 그러면 시장이 또 무너지는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고리에 놓여 있고요. 안 좋은 시그널은 어제 발표된 생산자 물가죠. 어때요? 생산자 물가도 역시 예상치보다 상회해서 8.5% 상승세를 기록했거든요. 그랬군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시장 국면에서 이렇게 불안한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하방 압력이 더 커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예견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 어쨌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못 해주시는 거죠. 좋은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기준금리 인상의 충격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네. 거래 절벽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주택 매매는 뭐 더욱더 위축되고 있고 뭐 상황이 아니고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맞습니다. 추가적인 집가 하락세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네. 냉각기 얘기도 나오던데 빙하기 얘기 나오더라고요. 계속 안 좋은 말씀부터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예, 더 추가적인 조정이 예보되다시피 한다라고 그런다. 말씀드리고 예. 어쩌면 아직까지도 주택 가격 하락률 이것은 초입에 해당된다. 하락의 진정한 국면은 그러니까 바닥은 23년에 아직 오지도 않았다. 바닥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초입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올해 미국은 두 번의 기준금리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 다 11월과 12월 두 번 다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씩 인상할 것으로 시장이 예견하고 두 번 있어요. 다요? 예. 그럼 4.75까지 간다는 예,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4.75.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번 남았죠. 11월에. 그게 지금으로서는 0.5%포인트의 무게를 두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3.5%포인트.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 금리 인상 행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적용되는 것은 바로 대출금리입니다. 대출금리.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출 금리 상승률이 올해 말 정도면 8%까지 오를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은 이 시중금리 중에서도 대출금리와 연동돼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그렇죠. 없겠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이 8%라는 대출금리를 부담하고 이런 이자를 부담하고 집을 살 마음이 상대적으로 없을 수밖에 없고요. 상대적으로 투자자들도 기존에 내 집을 갖고 있거나 2채 이상을 갖고 있는 다가구 주택도 다주택자도 마찬가지 지금 많은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을 하고 있는데 갭 투자하신 분들은 대출 갭 투자는 내부분일 테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더하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주택을 이제 매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하고 싶지만 안 팔리는 과정. 매도 물량이 나와도 그걸 지금 사는 물량이 없잖아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렇죠. 이유에서. 그런 이유에서 이런 시중금리, 특히 대출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은 22년 하반기까지도 계속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23년 중반까지도 올라갈 것이라고 다 예견하고 있다시피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전망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이제 금리의 끝은 어딘가. 그러니까 네. 터미널 금리를 우리가 예측을 해야 부동산 시장의 바닥도 예측을 해볼 텐데 네, 아까 이제 두 번 자이언트 스텝하면 4.75잖아요. 네, 5를 돌파하고는 그럴 것까지는 아닐 거라는 예상이 많던데. 네. 김 교수님은 어떻게 좀 예상하고 예,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물가에 달려 있다. 미국 물가, 한국 물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고려한다면 환율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행보를 계속 단행하는 것이고 그게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삼박자를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렇네요. 그런 관점에서 물가가 안 잡히면 안 잡힐수록 지금 예를 들어서 오펙 플러스 국가에서 원유 감산한다느니 뭐 이런 종류의 실제 액션이 취해질 경우라면 물가가 더 잡기 어려운 국면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더 높은 금리를 향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장이 계속 연출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네, 전세 대출금 이자 높아지니까 이제 차라리 그 이자 더 낼 바에 월세로 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월세는 또 같이 연동해서 확 오르지 않으니까 네. 월세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네,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러 지표들이 있던 어쨌든 금리가 끝을 보고 네. 이런 어떤 우리가 안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야 월세 선호 현상도 수그러든다라고 예상을 해야 될까요? 정확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전세 자금을 이용해서 저축하자.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저축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한 가지는 전세 대출을 받아서 많은 이자를 상환하느니 그걸 아껴서 차라리 월세를 내자. 이런 모든 것들이 디레버리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빚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는 것이 좋고 저축이 좋은 시대인 거예요. 그렇게 돈이 이동하고 있고 예. 그것들이 반영된 것이 지금 전월세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집값이 떨어지면서 깡통 전세라는 위협 요인이 또 하나 발생합니다. 그런 불안에 시달리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내가 집에 전세 자금 받고자 하는데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집값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니까 예. 그런 위험 부담도 나가 좀 상쇄시켜 보자 하는 움직임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떤 거예요? 좀 짧게 일단 짚어준다면? 첫 번째는 주택 가격 하락 조짐은 거의 드러난 상황인 거고요. 주택 가격의 급락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급락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도입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직접 대표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건 그런 부분이겠군요. 금융 규제 완화, 규제 완화. 특히 깡통 전세 문제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그런 데 노력이 집중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주식 얘기를 좀 네. 해보겠습니다. 신라젠, 이 주주분들 정말 오랫동안 마음고생하실 텐데 물론 뭐 재개됐습니다만 가격이 네. 워낙 예전 고점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서 네. 신라젠이 삼장 폐기 폐지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2020년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결국 극적으로 회생을 했고 오늘 네. 이제 재개를 했는데 네. 2년 5개월 만이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상황이 좀? 정말 예. 기본적으로 이 소액 주주가 한 16만 5천 명 정도, 엄청 거의 많죠. 17만 명에 해당하는 맞아요. 이 네. 많은 소액 주주들이 전체 지분율로 보면 66%가 넘습니다. 반 이상이군요. 예, 그런 소액 주주들의 상당한 이제 희망적인 요소가 발생한 거죠. 그렇죠. 실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예. 네, 예. 29%대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해외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는 많이 인정해주고 있어요. 면역 항암제로서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죠. 굉장히 유망한
제품이라고는 인정받고 있는데 기존 경영진들의 여러 가지 횡령, 배임. 그러니까 기술력 같은 거는 뭐 속빈 강정은 아니다라고 본 거네요. 예, 그거는 그렇죠? 보고 네. 있고요. 말 그대로 경영진들의 횡령, 배임 문제로 인해서 상장 폐지까지 왔다가 이제 회생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 17만 이 소액주주들의 경우에는 굉장한 탄성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게 지금 가격이 그 정지 전보다는 좀 낮게 시작을 해서 아직은 오늘 상한가 갔어도 그 정도까지는 가지 못한 상황인 거죠. 네, 지금 제시되어 있는 그래프에서처럼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그냥 역사상 가장 저점 그리고 상장 폐지 위기 뭐 그 그렇죠. 정도 상장 폐지 상태였죠. 그렇게 봤다가 다시 이렇게 회생하는 모습이니까 이게 지금 이 수준에서 얼마만큼 더 갈 것인지를 좀 판단해 보시면서 의사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일기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예.